네, 저희 다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저지연 입출력 집약적 엣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모듈 기술에 관한 발표입니다. 발표자는 블루시스 박성준 대표님이십니다. 엣지 컴퓨팅에서 스토리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엣지 시스템이 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스토리지 입출력 내 지연을 감소시키는 기술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성준 대표님께서 현재 개발 중이신 엣지 스토리지 기술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루시스의 박성순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글루시스가 개발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기술 기반의 저지연 입출력 집약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모듈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 네트워크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의 보편화를 앞에 두고 있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신사업 분야를 창출하고 데이터 댐 프로젝트 등 이에 따른 직종의 일자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의 급격한 폭증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IDC 조사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25년도에 연간 글로벌 데이터 총량은 약 175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2018년도에 33 제타바이트 규모에 비해서 7년 동안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150억 개의 IoT 장치들이 연결되고 이 IoT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90 제타바이트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실제 데이터가 IDC라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화에 따르면 현재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바깥에서 생성되고 처리되는 그 데이터의 양은 10%에 불과한 반면 4년 후인 2025년도경에는 이 수치가 무려 7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데이터셋이 데이터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 환경이 되는 엣지 레벨에서도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그리고 또한 저장되는 비중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엣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적으로 IoT 디바이스 계층의 단말 디바이스들에서 데이터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전송하기에는 그 전송 대여폭이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로컬 사이트에서 그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저지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머신러닝을 통한 애널리틱스 서비스 같은 응용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학습된 AI 어플리케이션이 엣지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엣지 컴퓨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엣지 컴퓨팅 아키텍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엣지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여 최적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아키텍처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과 이종의 스토리지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들과 호환성을 보장하고요. 자동화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될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가혹한 산업 환경과 공간 활용 등의 요소가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스토리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호스트 CPU 서버를 보면 스토리지에 요청하는 데이터 규모가 클수록 내부 네트워크의 대여폭과
스토리지의 I/O 성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또한 스토리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AI 전처리 작업 등의 헤비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호스트 CPU에 이동시켜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이엔드급 서버가 필요한데, 이러한 고가의 고성능 서버를 엣지랩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라 불리는 연산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산 스토리지는 호스트 CPU에서 담당하던 데이터의 연산 처리 일부를 스토리지 레벨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NVMe SSD나 스토리지 컨트롤러 같은 스토리지 장치 내에 FPGA나 CPU를 내장해서 스토리지 단계에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호스트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반해 연산 스토리지 아키텍처에서는 연산 작업을 스토리지 레이어에 일부 할당하여서 분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서버로 불러오는 그러한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호스트 서버의 CPU 부담도 줄이고 I/O 버틀렉도 줄여서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아주 대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 스토리지는 데이터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전통적인 컴퓨팅 서버 대 저장 스토리지 방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엣지 컴퓨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시니아에서는 이미 연산 스토리지의 벤더 간 연동과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워킹 그룹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연산 스토리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성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프로세서 방식이 있는데요. 연산 가속기와 스토리지를 PCI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드라이브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 가속기가 스토리지 드라이브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삼성과 NGD 시스템즈에서 상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연산 스토리지 저장 방식입니다. 장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이 있는데요. 연산 가속기가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PCI 카드에 탑재되고 스토리지 드라이브가 브릿지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지 드라이브는 일반 NVMe SSD가 될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연산 스토리지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통합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스토리지 장치가 있고 맨 왼쪽에 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프로세서 방식,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드라이브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글루시스는 현재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키밸류 스토어 기술을 적용해서 연산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식은 NVMe 스토리지 디바이스들 상에서 연산 처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구현 방안은 먼저 불필요한 키를 최소화해서 원활한 컴퓨팅 지원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키 투 블럭 트랜잭션을 제거하고요. 컴팩션 작업들을 병렬로 실행시키면서 LSM 트리즈 같은 노 해싱 리퀘어먼트를 노드들에 분산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로 하는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의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해야하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나 또는 IDC 바깥과 같은 그런 가혹한 환경에 맞춘 하드웨어를 설계한다. 그리고 또한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유연한 시스템 자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스토리지 매체들이 제공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스토리지 매체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연산 그 작업을 위해서 FPGA와 그리고 GPU를 내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주변 환경들 때문에 고집적에 경량화된 하드웨어를 지향한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3, 4, 5G 레벨의 모뎀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컨버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일 프리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요. 이러한 요구사항과 더불어서 표준화된 NVMe 패브릭 인터페이스도 제공하면서 키밸류 인터페이스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IO에 최적화된 가상 머신과 그리고 또한 컨테이너를 지원한다. 그리고 블록 및 파일 서비스 같은 레거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연동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또한 표준화된 스토리지 관리 API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키밸류 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현할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를 저희가 요구사항을 갖다가 조사했는데요. 저희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의 이름을 저희가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이름은 세러벨럼입니다. 좀 발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말로 하면 손의 작은 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작은 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으로 대뇌의 기능을 보조하고 자발적 운동을 조절한다든지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이런 작은 뇌 세러벨럼이라고 저희의 제품 패러다임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저희 그 세러벨럼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연산 엣지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면서 ARM 기반의 CPU와 GPU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어떤 상황적 그 제약성들 때문에 그 사이즈를 하플렉 사이즈로 휴대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인치라든지 1.25인치의 하드 스왑 그 디스크 인터페이스를 서포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시장 중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그 국방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군사규격 밀리터리 스탠다드의 810G 스탠다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밸류 API와 더불어서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앞서 기술한 레거시 파일 및 블록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프레임워크를 갖다 잘 지원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와 KVM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소프트PC 스토리지 관리 API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CSI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지금 한 3개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엣지 컴퓨팅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선 CSI 또는 레거시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엣지 스토리지 사용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엣지 스토리지 사용할 때 키밸류 및 페리티, 중복 제거, 압축과 같은 호스트 I/O 연산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엣지 스토리지 모듈이 있는데요. 이 엣지 스토리지 모듈에서는 표준 NVMe 오브 패브릭과 또한 시니아에서 표준으로 정한 키밸류 연산을 지원하고요. 그러면서 DPDK 기술을 사용해서 NVMe에 최적화된 I/O 처리를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및 KVM 가상화 기술을 탑재해서 고밀도의 하이퍼 컨버저드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디바이스 매니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표준 장비 관리에 사용되는 IPMI 및 레드피시를 포함한 시니아 스토리지 관리 API를 제공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자동화 관리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키밸류 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엣지 스토리지는 그 스케일아웃 및 스케일업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저희가 또한 정의했습니다. 저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세러벨럼은 스케일 프리 엣지 스토리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키밸류 저장소 기반의 스케일아웃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I/O 확장 모듈 그 하드웨어를 지원하면서 스케일업 확장을 가능케 하고요. 그리고 또한 NVMe 및 SAS 디스크 타입을 제공해서 유연한 디스크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기반의 라더스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데이터 분산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엣지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표준의 그 스탠다드한 파일 및 블록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요. IoT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직접 액세스 기능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엣지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저희가 그 굉장히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저희가 많이 그 참조해서 만들고 있는 저희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키밸류 컴퓨테이셔널 모듈에서는 NVMe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NVRAM 캐시를 기반으로 한 LSM 트리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기반의 데이터 입출력을 지원해서 I/O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GPU를 활용한 고성능 및 저지연 키밸류 스토어 설계를 위한 주요 기술 요소들은 엣지 스토리지 내부에서 NVMe I/O 패스를 효율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NVMe over Fabric 키밸류 스토어의 설계 방향은 NVMe와 GPU 간의 P2P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CPU 및 메모리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요. I/O 스택을 단순화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또한 리소스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NVMe 메모리를 캐시형으로 활용하여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용자의 독립된 키밸류 스토어 영역을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오브젝트 검색의 오프로드 기능을 또한 제공합니다. 이렇게 구현되는 저희의 그 세러브럼 프로덕트의 최종 형상은 NVM 모델과 SAS 모델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NVMe 모델은 별도의 전용 컴퓨팅 모듈이 불필요하면서도 가혹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HCI 제품으로서 GPU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Full HCI 모델하고 한 개의 NVMe 모델 플러스 SAS 확장 모듈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40GB/s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표준 NAS 기능을 또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SAS 모델은 고확장 모델과 고가용성 모델 등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SAS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데이터 수집 전용을 위한 고확장 및 고가용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IoT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하고 그리고 가벼운 서비스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산 엣지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는 커넥티드 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커넥티드 카를 위한 엣지 서버는 기지국마다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모양으로 위치하거나 또는 차량 내부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에 전방에 물체가 감지될 경우 센서로 물체를 인지해서 피할지 여부를 AI의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엣지 서버에서 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요청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엣지 컴퓨팅 모듈 또는 엣지 서버에서 AI 어플리케이션 처리 작업이나 분석 작업, 그리고 클라우드에 보낼 센서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CPU 부하를 우린 연산 스토리지로 구현된 엣지 스토리지 모듈에서 분산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제조 분야의 경우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고객 수요 또는 기계의 오작동 등에 대응하는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I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리고 전력 소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이루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 센서, 공장관리 시스템 등에서 보내는 대용량 정보 데이터를 엣지 시스템에서 수집해서 제품 분량이나 재 패턴에 대한 분석 계산 등의 1차적인 작업을 엣지 시스템의 컴퓨팅 모듈과 연산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된 엣지 스토리지 모듈이 나누어서 처리하게 하고, 클라우드로는 복잡한 분석 작업을 요청하게 하여서 클라우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정된 AI 알고리즘을 엣지 시스템에 다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적용 사례를 한번 실질적인 환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엣지 스토리지의 전망과 연산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발맞춰서 현재 글루시스가 개발 중인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기술 기반의 저지연 입출력 집약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모듈 기술과 제품 형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발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엣지 클라우드의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가버넌스 관련 발표입니다. 발표는 펜타 세큐리티 시스템 김상규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측면에서 엣지 시스템과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엣지 클라우드의 데이터 관리 기술 및 가버넌스 이슈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심상규입니다. 저는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토크립트라고 자동차 보안 회사에서도 제가 CT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 회사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저희 펜타 시큐리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펜타 시큐리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쪽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웹 방화벽이라든지 DB 암호화, 이런, 그 다음에 인증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IoT 보안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나 선박, 그 다음에 AMI, AMI는 이제 전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IoT 보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영역에서 저희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제 AMO라는 프로젝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IoT 보안,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엣지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동차와 엣지, 요 사이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그런 접근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펜타 시큐리티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분야 쪽에서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분야의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데이터 옵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옵스라는 용어는 그 기존에 있는 데브 옵스라는 용어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 옵스라는 게 디벨롭먼트, 이렇게 개발하고 옵스, 오퍼레이션,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결합한 용어이죠. 데브 옵스라는 게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들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기업들이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가만히 우리 모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활용도가 절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더 높일 것이냐, 이런 측면이 데이터 옵스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이렇게 보고서를 보시면, 이 보고서는 이제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데이터 옵스 측면에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이 개별적으로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거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개런티가 되어야만 데이터 옵스 측면에서 데이터의 값어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정의들이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라든지 컨피던스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보의 퀄리티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면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흘러가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먼저 생성이 돼서 수집되고 이게 축적되고, 그리고 이제 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분석되고 새로운 데이터로 또 거듭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시 생성되는 거고, 또 수집되고 축적되고,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또 라이프 사이클들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마이닝하고 클리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또 AI에서 주로 하는 이게 모델링 기법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마지막에 시각화하는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라이프 사이클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런 과정들을 쭉 흘러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흘러갈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그 데이터 옵스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사일로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때 이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서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가용성을 더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요 장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인 거죠.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흩어져 있을 때,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가운데에서 모아서 새로운 마스터 시스템을 만들고, 이 마스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바깥에 주변에 있는 데들은 굉장히 이제 작은 시스템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시스템들이 만약에 빅데이터 시스템들이라면, 그러면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는 더 큰 빅데이터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또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더 큰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또 더 큰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흩어져 있을 때 이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연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이 탈중앙화 방식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탈중앙화 방식의 공유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왼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데이터가 생겨나면 우리가 수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빙이 되면 이게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의 콘슈머까지 이제 데이터가 도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경로를 쫓아서 이렇게 흘러갈 때
그러면 이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서 생성됐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누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만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스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증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 그걸 등록할 때에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누가 생성을 했고, 이 데이터의 원본 값이 어떤 값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생성돼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어떻게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콘슈머에게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 요 둘 사이 연결하는 것을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거래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권한 관계를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AMO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쪽,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이 될 테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이 있는데요. 요 둘 사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키텍처를 보시면 가운데에 데이터 블록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데이터 블록체인에서 기록되는 데이터의 권한 관리, 권한 관계만 블록체인에서 기록이 되고, 그 권리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NFT라는 용어가 있죠.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그림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의 저작권을 NFT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그런 소유 권리를 만들고, 이용 권리를 만들고, 그걸 NFT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옮겨가야 될 텐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갈 때는 저희가 데이터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중간 지점에 저장소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거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관계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부응되는 게 이렇게 5G 시대에 맞춰서 자동차가 이런 응용 필드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큰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MBB, 그 다음에 MTC, 그 다음에 URLLC,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5G 통신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큰 수혜처가 자동차라고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 이 5G 통신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텐데요. 자동차라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용어도 있기도 합니다만, 커넥티드 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스마트 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CAM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CAM은 이제 커넥티드 하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요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빌리티, 이제 자동차 이런 것을 C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AM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선진국 유럽하고 해외 이제 미국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런 CAM이라는 자동차가 있을 때 이 5G 네트워크 그리고 엣지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가 똑똑해진다는 거고, 자동차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걸 토대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대로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크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에 있는 뭐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보안에서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니면 데이터 공유 플랫폼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엮이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옆에 있는 자동차랑 통신을 하는 것이 이제 V2B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도로, 이런 시설물과 노변 장치, 이런 시설물과 통신을 하는 것이 이제 V2I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행자들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 이제 V2P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 뒷단에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원격에서 플릿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서비스 제공사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클라우드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레이턴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엣지 클라우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엣지 클라우드를 자동차에 훨씬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이런 통신사항의 레이턴시 지연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 클라우드의 역할을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CAM, 자율주행을 하고 이렇게 통신 기능이 가능한 CAM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자동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만 가지고 인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자동차들밖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신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있는 자동차들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RSU 노변 장치와 엣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엣지 중심에 이렇게 굉장히 훨씬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 교통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협소한 일부 정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엣지가 관할할 수 있는 큰 넓은 영역에서의 교통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끄러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을 하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LDM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LDM이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자율주행을 할 때 자동차가 이제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지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레이어의 정보를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레벨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데이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HD 맵이라고 부르는 이제 굉장히 고정적인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트랜지언트한 데이터, 그리고 훨씬 더 빨리 동적으로 바뀌는 데이터들,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아우러져 있어야만 이게 LD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옆에 자동차와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엣지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센트럴 클라우드까지 올라가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통신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할 때 이 데이터가 엣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것.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센트럴 클라우드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LDM에서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아래쪽은 스태틱한 정보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야 되는 실시간성이 강한 이런 데이터들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일 텐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네트워크 시스템상으로는 엣지 단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줘야만 이게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부딪힌다든지 위험 상황에 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엣지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1번 지역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엣지에서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센트럴 클라우드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엣지 클라우드는 엣지 클라우드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자동차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옆에 지역에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파란색 경로를 타고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흘러가야 되는 게 이 엣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그럼 이 흘러가는 데이터 경로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데이터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그리고 이 데이터가 중복 데이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생기면서 네트워크를 교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서 꼭 갖춰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제 생성될 때부터 그리고 이 데이터가 축적돼서 1단계 축적되는 게 이제 엣지 레벨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될 때도, 그리고 센트럴 클라우드에서 모든 게 다 집결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에서 이력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서 생성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로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엣지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센서들,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만 가지고는 보는 세상이 굉장히 적었다면, 엣지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훨씬 더 넓은 세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지역의 교통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 같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는 경로가 단순히 자동차하고 엣지 요 사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엣지에서 1단계로 모인 데이터들이 옆에 엣지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가 센트럴 클라우드에서 아카이빙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축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서비스 제공사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재가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여기에 또 위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이 전체의 경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엣지를 넘어서 센트럴 클라우드로 가고, 그리고 공유 플랫폼을 타서 빅데이터 시스템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 제공사까지 넘어가는 이 모든 경로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같이 붙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언제 폐기해야 되고 언제 유효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서 제가 상세한 이야기들은 많이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그리고 엣지, 이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유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용성, 그리고 무결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수정이 어려운 장점 또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비지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버려져야 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의 데이터를 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에는 실제로 데이터 자체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는 일종의 이제 장부 같은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부를 기록한다고 해서 그 장부 자체가 돈을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장부에는 이제 이런 돈이 오고 갔다라는, 누가 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가 누가 생성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오고 가지 않고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고 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장부에 또 이걸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록하고 폐기했다라는 걸 기록한 다음에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슬라이더에서 보여주셨던 그 데이터 가버넌스 플랫폼에서 네. 버려져야 되는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그런 네, 역할들은 그런 플랫폼에서 기능으로 정의가 네, 네. 된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질문이 더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궁금한 네, 점이 네.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결국 데이터를 쉐어링하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공유하는데 나름 그래도 또 지연 시간이 저는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정말 빠르게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주변 상황에 어떤 그 차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초지연 서비스와 같은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약간 그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발생해서 서비스에 좀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가 이제 5G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초지연성을 확보해서 자동차에 적용을 해야만 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엣지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요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이제 움직이는 경로로 저 경로를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옮겨 다녀야 될 텐데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거는 여기 녹색 화살표, 세로로 되어 있는 녹색 화살표로 기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로랑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경로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초지연성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화살표대로 쫓아가게 될 테니까 저기는 초지연성이 이제 개런티가 되는 거고요. 요 이제 엣지 네트워크나 엣지 네트워크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지나다녔다라는 거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것은 요 녹색 화살표 요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 파란색 화살표는 5G 네트워크라면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인터넷망, 일반적인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존의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유스케이스에서 차량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보내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 거고 네. 기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어떤 그 이력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 네, 기술을 맞습니다. 이용해서 네, 네. 관리하고 네. 처리하는 네.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또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네. 신뢰성 평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좀 이렇게 특별하게 그 노하우가 있으신지, 네. 전략이 있으신지, 네. 그거는 사실 뭐 저희 같은 보안회사가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질문해 주신 거랑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에서 CITS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CITS가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 뭐 다른 측면에서는 스마트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도로, CITS 환경에서 자동차들이 서버들하고 이제 통신을 하면서, 도로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이 위쪽에서 수집이 돼서 이게 엣지 단에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더 모여가지고 센트럴 클라우드 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동차가 자꾸 이상한 정보를 올려보낸다. 그러면 이 정보를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도 같이 받아보기 때문에 주변 자동차들이 이 자동차가 자꾸 이상한 정보를 자꾸 보내는데요? 라는 거를 리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는 misbehavior det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자동차가 자꾸 이상한 정보를 만들어요 라는 거를 주변 자동차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위쪽에서 이 자동차가 통신상에서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를 자꾸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위쪽에서는 이 자동차를 네트워크에서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엣지 시스템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엣지 시스템에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일부 기술이 그게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발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클라우드 엣지 기반 도시교통 브레인 핵심 기술 발표입니다.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영 책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엣지 시스템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엣지 시스템을 활용해 교통 시스템을 지능화하는 작업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 발표를 통해서 지능형 교통 분야에서 엣지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본 발표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문영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교통 분야에서 클라우드 엣지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주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은 매 5년마다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교통 혼잡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 3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교통 혼잡 비용은 대도시에 비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 혼잡을 1%만 개선해도 약 3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 혼잡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 클라우드 엣지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단일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일 교차로의 교통량을 인식해서 그 교차로의 신호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게 점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도시 전체에 대규모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ET-CT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시 전체를 몇만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통 상황을 수집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최적화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가 집중되게 됨으로써 약간 서버 부어라든지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엣지 기술이 좀 발전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좀 더 좋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적화를 위해서는 보통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이 기반이 됩니다. 이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은 스케일에 따라서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크로로 갈수록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도시 전체의 도시에서 도시 간의 고속도로나 이런 큰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로 갈수록 정확한 교통 흐름을 미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적화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좀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분산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소개하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교통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보통 교통을 최적화하는 기술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 소규모로 분석을 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개선되면 다른 부분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어도 대도시 정도의 규모의 대규모 시뮬레이션 분산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통 데이터가 실제로 지자체에서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교통센터의 중앙 집중형으로 수집이 되어서 배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클라우드 엣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교통 신호를 잘 아시겠지만 시간대별로 교통량을 측정해서 교통량에 따라 고정 신호로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처럼 교통량이 많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엣지 기술을 도입해서
교통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도시교통 브레인 기술을 크게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이 교차로 인근의 이 엣지에서 교통량을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한 교통량을 그 교차로 인근의 엣지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만을 중앙 클라우드로 보내고요. 중앙 클라우드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신호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용자에게 교통 우회 정보 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4가지 부분 기술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대용량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엣지 서버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대규모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도시 전체를 최적화해서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국내 교통 데이터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시면 차량 검지기라고 해서 루프 검지기랑 영상 검지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이동할 때에 지점별 통행량과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보시면 도면에 이렇게 그 루프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길에도 이렇게 CCTV나 이런 그 카메라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VDS라고 해서 그 교통량을 수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DSIC RSE라고 해서 그 노변에 RSE 그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고요. OBU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지나갈 때 이 RSE와 RSE 사이에 구간 통행 속도나 통행량 등 그 개별 차량의 통행 경로를 수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그 장치를 단 차량도 있지만 보통 우리 차에 많이 달려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인식해서 그 차량 경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내비게이션 수집 정보와 같은 것은 다 아시다시피 티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수집할 수 있어서 이때는 개별 차량의 통행 경로와 시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첨단 교통정보 수집 장치라고 해서 현재 많은 도시에서 이 스마트 교차로라고 하는 이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많은 도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교차로에서 방향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방향별의 차량 그 대기열이라든지 차종별 그 통과 대수 그리고 회전 교통량 이와 같은 교차로 교통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택시나 화물차에 달려있는 디지털 타코그래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집 장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장치들은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수집한 장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 도시의 교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변환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 내비게이션인 티맵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요. 여기에 실제로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신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 데이터를 서울시 4개 구, 대전시, 세종시의 실제 신호를 수집해서 DB화하고 이 교차로 신호에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집한 교통량 정보들을 이용해서 교통량 정보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해서 교통 수요를 올려서 수요라고 하면 교통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서 실제로 교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API를 통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시화라든지 교통신호 최적화와 같은 응용 유틸리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 기반 교통 상황 분석 기술인데요.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현재 대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교차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하는 현황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교차로의 방향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수집하고요. 이 영상이 도시통합센터에 있는 서버에 모두 전송이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 이 영상을 처리해서 교통량 DB를 만들어서 이거를 신호 최적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이제 여기에 엣지 서버를 도입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다는 거고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6개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따라서 4개 혹은 5개 정도의 영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대충 보시면 한 개 교차로 일일 영상 데이터가 약 78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6개 교차로의 1일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6TB 정도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두 서버에 보내서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에 그림과 같이 엣지 서버를 도입을 해서 교차로 인근에 엣지 서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 데이터만을 도시통합센터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고요. 왼쪽과 같이 방향별 카메라를 그대로 영상을 엣지 서버에 모아서, 그래서 보통 교차로에 보시면 이렇게 그 폴대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체에 엣지 서버를 설치를 해서요. 이 서버에서 중앙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최적화, 가시화, DB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설치한 그 테스트 베드고요. 대전시의 충남대 오거리의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요. 대전시의 스마트 교차로 카메라고요. 그 인근에 엣지 서버를 설치해서 이 엣지 서버 내에서 영상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한 데이터를 이 서버에 보내서 클라우드 시뮬레이터 기반에 최적화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엣지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앞서 엣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엣지에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나 세종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수집하고 있는 RSE 데이터라든지 VDS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DB를 구축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통 시뮬레이션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소스케일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교차로나 이제 좀 좁은 지역의 교통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큰 지역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전시 전체 이런 큰 지역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소스케일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스케일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 차량의 정확한 위치가 아닌 도로를 가로로 자른 걸 섹션이라고 하고 레인별로 자른 걸 그 셀이라고 해서 그 셀 안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행동 모델만을 추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를 통해 분산 처리를 해서 현재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와 같이 큰 지역, 이런 지역은 보통 1일 교통량이 230만 대 정도 돼서요. 그러니까 지역의 넓이보다는 교통량이 중요한데요. 이런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분산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현재 대전시 전체, 세종시, 서울시, 강남 4개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 기반 분산 처리를 통해 일주일까지 시뮬레이션 실증을 했고요. 공개 소프트웨어인 수모 교통 시뮬레이터 대비 18배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셀 단위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 교통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야 하는데요. 이제 교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하나의 교차로나 아니면 이제 축이라고 해서 길게 연결된 연동된 그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고요. 현재 이런 기술들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방향의 교통량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그러니까 대도로를 최적화하고 그 양 사이드 도로는 좀 희생을 하는 그런 방식의 최적화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면 이게 좀 더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는 그 큰 방향은 이제 클라우드와 엣지가 협업해서 교통 혼잡을 분석하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서버에 모아서 큰 도시의 전체의 교통 혼잡 흐름을 분석해서 이 전체 도시를 한꺼번에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통 혼잡 지역으로 나눠서 그 나눠진 부분을 한 교차로가 아니라 다중 교차로를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그 분산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관련 연구들이 최근 그 네트워크 최적화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현재 실제 도시에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신호의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호의 현시라고 하면 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신호를 말하는 건데요. 그 신호가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운전자들이 예측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제 안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최소 녹색이나 최대 녹색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막 바꾸면 안 되고 어떤 시간은 일정 시간 줘야 합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차로를 최적화하면 그냥 차량이 있는 걸 보고 차량이 있는데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행자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현실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신호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교차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화 학습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거는 둔산 지역의 10개 교차로 정도에 대해서 현재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최적화를 통해서 차량 통과량을 최대 1.1%, 대기 시간 8.2% 정도 감소했고요. 현재는 이 모델을 좀 더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 기반으로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솔트라는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강학습 기반 신호 최적화로 최적화를 하면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최적 신호 및 오프셋을 선정해서 이것을 현재 대전시의 한 지역에 현장 적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단일 교차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UI를 만들어서 시연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최적화를 등록을 하면 어떤 지역에 어느 시간에 어떤 교차로를 최적화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먼저 어떤 시간대에 신호를 최적화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올려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신호 최적화 학습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 그래프와 같이 학습할 때 보상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그러면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보상이 좋았던 모델과 기존에 원래 고정 신호로 사용하던 모델, 그러니까 신호를 비교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와 보상이 좋았던 신호를 비교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왼쪽과 같이 비교하면서, 사실 비교는 그냥 보는 거고요. 밑에 평균 속도라든지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신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 좋아진 신호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기존 신호는 고정식 신호이기 때문에 각 현시별 신호가 같은 거고요. 아래는 저희가 학습을 한 신호이기 때문에 현시별 신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엣지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교통 분석 및 예측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전체 최적화를 해서 이를 다시 교차로에 적용하려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을 좀 몇 개 드리면요. 실시간 교통 흐름 분석 및 예측도 뭐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와 있는데, 뭐 사실 디지털 트윈이 특별하게 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가 디지털 트윈하고 좀 맞물리는 뜻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실시간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 교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교통량이 들어와서 그 교통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냥 교통량을 분석해서 LSTM이라든지 이런 그 실시간.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는 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의 ITS 시스템하고 뭐 연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데이터? 현재는 저희가 그 보통 지자체의 ITS 시스템은 전용망을 통해서 그쵸. 연결이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예를 들어 보통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 노선 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PI를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통센터에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오픈 API를 통해서 여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엣지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올리지 않고 엣지 내에서 사실 분석해서 분석 결과만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리는 형태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엣지에서 분석한 결과를 또 엣지에서 뭔가 신호 체계를 디시전 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법도 실제 사용하고 있으신지.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뭐 모든 교차로에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약간 교통량이 너무 많지 않은 네. 독립교차로, 그러니까 연동교차로에서는 좀 적용하기 힘들고요. 네. 독립교차로에 한번 적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결국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가지고 시뮬레이터에 넣어놓고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 모델을 뽑아내고, 그 최적화 모델이 기존 시스템에 적용됐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네. 그걸 가지고 성능이 더 좋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적용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터랑 그 실제 리얼하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 약간의 그 갭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학습을 하는 때에는 네.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네. 이 모델이 다양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모델을 실제로 신호 최적화에 적용하면 그때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네. 바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저도 이제 강학습 관련된 네.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도 이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환경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강학습은 경험 기반이기 때문에 네.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진짜 아주 나쁜 상황까지도 막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뭔가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리얼 데이터도 분명히 넣어야 되고 그 리얼 데이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상황들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혹시 사용하고 있으신지?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침 첨두 시간, 뭐 네.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그 신호를 학습할 때 네. 7시에서 9시 사이에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면 네. 결과가 별로 좋지 그쵸.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전체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섞어서 학습을 하면 오히려 7시에서 9시 사이에 적용을 하더라도 네. 결과가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개발이 아주 잘 되면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교통 지옥 환경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